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한 단계 강등시키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S&P는 그리스의 재무 상태가 심층적인 개혁이나 추가 지원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2.8%까지 올랐고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 증시가 하락해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세 둔화와 예멘의 정정 불안 등으로 인해 6거래일 연속 올라 올 들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32센트 0.6% 추가 상승한 56.71달러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유가는 오펙의 3월 원유 생산량이 하루 81만 배럴 늘어났다는 집계로 인해 하락 출발했지만 알카에다 반군 출신으로 구성된 무장단체가 예멘 남부의 주요 원유 수출항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지며 예멘의 불안이 고조되자 재차 반등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월 주택 착공이 92만 6천 건을 기록해 전월 수정치인 90만 8천 건보다 2%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가 집계했던 예상치 104만 건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향후 수요를 나타낸다는 신규 주택 건설 허가는 전월 수정치인 110만 건보다 5.7% 감소한 10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2,000건 증가한 29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주 만의 최고치로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 28만 1,000건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또 변동성이 줄인 4주 이동 평균 건수도 250건 증가한 28만 2,750건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어제 중국 증시는 2%대 후반 또 한 번 급등을 했군요.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조정을 보이며 쉬어갔습니다. 일단 지표는 좋지 않았어요. 실적은 그럭저럭 또 괜찮았지만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의 패턴, 반등세는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왔던 지표들 한번 볼까요? 3월달 주택 착공 예상은 한 104만 건 정도 증가치를 내다봤었는데 100만 건도 채 늘어나지 못하면서 실망감을 안겨줬고요. 주간 단위로 집계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많으면 실업자 수가 많다는 뜻이므로 안 좋은데요. 무려 29만 4천 건, 6주에 가장 많은 실업자 수를 보였었습니다. 이렇듯 지표는 좋지 않았는데 금융사 쪽의 실적이 이어서 발표가 됐죠. 간밤에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역시 괜찮았었습니다. 선전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유가는 예멘의 정정 불안으로 WTI 기준으로 장중 57불 터치까지 나왔지만 소폭 추가해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뉴욕 증시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가 어느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지 뉴욕 증시 마감 지수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S&P 500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정폭은 포인트로만 치면 지금 화면엔 포인트가 안 보이죠. 10포인트 정도도 채 안 되게 3대 지수가 빠졌습니다. 빠졌다기보다 약간 쉬어가는 장중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냥 등락 정도만 있었고 그렇게 끝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더 출렁이 컸었던 것은 유럽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장 독일의 닥스 30 지수가 1.9% 급락하면서 12,000 마디라인을 내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증시 쪽에서도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한 0.5%씩 나란하게 꽤나 많은 미국에 비해서는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바대로 피치에 이어서 S&P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더 떨어뜨리는 강등 사건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또한 독일에서 추가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리스로는 상당히 입지가 좁아진 간밤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저희가 그리스 문제 자세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우리 증시도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양시장 모두 이뤄내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데 그렇다면 그리스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지 이 부분도 오늘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금 그리스 디폴트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치에 이어서 S&P도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는 지금 이제 그 신용 등급도 이제 강등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이번 24일날 EU 재무장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72억 유로의 구제금융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독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확실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72억 유로를 승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번에 만약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72억 유로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번에 5월 6월에 돌아오는 그런 만기를 갚을 수가 없다. 예컨대 5월 6월 IMF에 갚아야 할 돈만 하더라도 26억 유로가 돌아오고 전체적으로는 약 한 7, 80억 유로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그래서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구조조정 계획을 가져오느라 지금 현재 그런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안을 아예 입법화시켜라. 지금 국제채권단은 그렇게 그리스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24일에 유로존의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이와 관련된 새 개혁안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간밤에 좀 논란이 있었던 혼선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리스가 만기가 도래하는 IMF의 돈을 데드라인에 맞춰서 갚네 못 갚네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리스가 갚을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사실은 작년 말에 외환 보유액이 50억 유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이제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그걸 거의 다 소진하고 이제는 거의 10억 유로 정도라도 지금 현재 다가오는 5월 달에 다가오는 IMF 상환도 12억 유로고 6월 달에도 16억 유로가 있는데 10억 유로 정도도 갚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는 계속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믿을 만큼 해주면은 일단은 급한 불을 끄도록 72억 유로를 구제금융 추가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리스의 치프라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거 때 공약을 내가 집권하면 구조조정을 더 이상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리고 이제 긴축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당선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스 내에서 불만이 계속 고조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이 바닥에 나 있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없이 긴축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올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디폴트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리스는 굉장히 중대 기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아서 돈이 생겨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없는 돈을 만들든지 해야 될 텐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채권단 가운데 가장 좀 입심이 센 독일은 슈레블레 재무장관이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아까 교수님의 표현처럼 밑빠진 독에 수천억 유로를 더 퍼부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리스는 지난 2011년 이후에 1차, 2차에서 2,400억 유로의 구조금융을 준 데다가 약 1,000억 유로 정도도 탕감도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2,400억 유로는 주고 1,000억 유로 탕감을 받았으면은 좀 뭔가 이제 그리스 내부에서도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런 좀 이제 좀 재정도 좀 전략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리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방만한 공무원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제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액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약 2.6배 정도를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구조조정하지 않고 안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거의 같은 직급에 같은 연봉에서 받는 연금이 그런 공무원이 퇴직하면 받는 연금 액수가 독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런 걸 구조조정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더 줄 수가 없다. 우리 독일 국민에 대해서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건데 독일 국민에 대해서도 납득을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조정 계획을 가져오란 얘기고 그거 안 하면은 추가 금융을 도저히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독일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2,400억 유로 중에서 거의 한 600억 유로 정도는 독일이 지금 혼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이 아주 독일도 이제 곧 또 국민에 대해서 확실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어야만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또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협상이 뭔가 진전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모아져야 되는데 그리스는 이쪽으로 독일은 이쪽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서로의 길만 걷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독일이 이제 그런 경우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연금도 좀 줄이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구제금융을 주는 나라보다도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가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연금 못 줄이겠다고 계속 대모를 하죠.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집권하면은 구조조정 없다. 오히려 재정 긴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표를 얻어서 당선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가 양심이 좀 있으면 공무원 연금백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뉴스를 좀 끝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저희 금요일 경제학자에게 듣는다는 언제나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 전 세계 증시는 랠리를 추가적으로 보였습니다만 사실상 성장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나왔던 지표는 모두 안 좋았고 IMF마저도 보고서에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깎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의 그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그야말로 최고를 기록하는 랠리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가 시가총액이 약 70조 달러. 전 세계적으로 GDP가 약 6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전 세계 GDP 금액을 상회하는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랠리를 보였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실제 경제 성장률은 이번에 IMF도 발표를 했지만은 미국이 지금 현재 금년에 3.6% 정도 예상을 했는데 3.1%로 성장률이 낮아질 거다 하면서 미국이 이제 성장이 쭉 계속적으로 나홀로 성장을 하다가 약간 주춤하는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현재 7% 성장에 떨어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성장률이 현재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속에서 유동성 장세, 이 주춤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유로존에서 돈을 공급하고 일본도 돈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고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는 이런 속에서 완전히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언제나 주가는 근데 항상 문제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한번 굉장히 반등하는 그런 유동성 장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실적 장세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가 안 좋은 속에서 경기 부양 정책의 기대감 또 그리고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다우존스 그룹고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표를 보면은 이번 주에 나온 것만 해도 제조업 그리고 소비 간밤에 나온 고용까지 안 좋은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 어떤 부문별로 봤을 때 산업별로 어느 쪽을 가장 걱정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소매 판매 생산 다 안 좋지만 제일 큰 문제가 수출이 지금 미국도 주저앉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2011년만 하더라도 16%였거든요. 그리고 2010년엔 20% 정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2012년부터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3월 중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달러가 다소 약세로 돌았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현재 성장이 주춤하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지난 2, 3년 동안의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 증가율이 16%에서 2%대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성장률이 약간 주춤한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통화를 약세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통화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들 수출해야 되는데 다들 통화가 강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같은 방향의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네요.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중국 얘기도 역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패턴이죠. 증시는 어제도 2% 올라서 상해종합 증시가 거의 4,200선에 육박해 있지만 성장률은 1분기에 7%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우 그래도 7자는 보여줬네 싶지만 이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현재 2011년만 하더라도 9.3%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7.7, 2013년 7.7, 2014년 7.4, 그리고 이제 더 이제 7.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13년 3분기에 7.8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7.0까지 계속 하락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중국 경제가 이제 그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3년 3분기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발표한 IMF 전망 이번 달에 발표했죠. 그것도 중국은 금년에 7% 방어가 힘들고 6.8%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6.3%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은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주춤하지만 중국은 2011년까지의 지난 30년간의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마감이 확실히 됐습니다. 마감이 되고 2012년부터 중성장대로 들어서는데 보통 7%의 중성장을 지속하지 않을까 했는데 IMF 분석에 의하면 6%까지 떨어져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되면 경착륙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 인민은행 저우사오찬 인민은행 총재도 중국이 지금 지난 1월달 물가 상승률이 0.8%를 기록하면서 중국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주가는 지금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역시 이것도 중국 경제에는 경착륙 우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고 지급 준비를 내리는 경기 부양 정책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작년 11월에 실시한 후광통,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신실크로드 구상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사실 교수님은 미국이 이렇게 지표가 안 좋고 실물 경기가 부진하다는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2분기부터 점차 좋아질 것을 내다본다 하셨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개선세를 어느 정도 점치시는지요? 현재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데가 작년에 2.4%하고 금년에 3.1이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성장률 예상했다고 좀 낮아지는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3.1%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미국은 2.1로 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지금 현재 그야말로 계속 지금 6%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중국 인민은행의 부양책이라든지 혹은 신실크로드 구상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7% 회복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30년 동안 고도성장 끝에 너무도 많은 과잉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잉 투자를 해결을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이것을 그리고 과잉 투자와 더불어서 과잉 투자하다 보니까 금융권의 부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7% 반등하는데 발목이 잡힐 건데 사실은 중국이 이것 때문에 AIIB를 만들어서 중국 서부를 대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은 7%의 반등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개혁하는 데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 중국의 경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 부양 없이 그냥 바로 개선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전에 있었던 드라기 코멘트 리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그리스 디폴트는 뭐 생각조차 하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QE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유럽만큼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거 돈 푸는 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조금 시기상조인 듯하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3월 달부터 매월 600억 유로씩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EU 차원에서 앞으로 4년간 3,150억 유로의 규모의 그 소위 인프라 투자 이걸 이제 그 흔히들 말하기로 융커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융커라는 게 이제 EU 의장 이름인데 이런 그 인프라 투자를 4년에 3,150억 유로 정도를 하고 또 양적완화 정책을 이 두 가지 그야말로 쌍끌이 정책이죠. 이 두 가지 정책 재정과 통화 이 정책을 통해서 유럽이 작년에 유로존이 0.9% 성장했는데 금년에 IMF는 1.5%가 당초에는 1.2% 예상했는데 성장률이 올라서 1.5%까지 더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로존 입장에서는 드라기 총재의 분석이나 판단을 보면은 유럽이 그동안 2011년, 12년 6기 때문에 12, 13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이제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유럽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안정적인 상황까지 가고 또 유럽이 많이 또 회복되어서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황까지 갈 때까지는 성장 정책을 계속 해야 한다 이런 판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중국보다는 뭐 훨씬 더 유럽 쪽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야말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좋을 때까지는 조금 더 부양 정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깊이 있는 주간 이슈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여령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방향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저희가 자꾸 낙관적 관점 유지하시라 그 얘기 드렸는지 명확히 조금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밑에서부터 잡고 가지 못했던 종목은 지금 위에서 차익 실현한다고 다른 종목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앞으로 주목받아야 될 주에 들어가 있다면 그걸 함부로 또 파셔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주를 들어가 계신다면 이걸 팔아서 지금 다른 주를 들어갈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팔게 된다면 지금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자칫 새로 들어간 종목은 크게 물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군에서 자꾸 해답을 찾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간밤에 나온 주요 외신하고 그리고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신문 읽어주는 남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주요 지표들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해외 주요 증시 쪽인데 미국은요 소폭 하락을 좀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비둘기파가 굉장히 좀 설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간밤에 지수는 크게 좋지 못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이 돈을 풀었어요. 경제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조금 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경제 지표가 안 좋은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돈 풀 시기가 조금 돈을 이제 걷어들일 시기가 조금 뒤로 늦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적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뒤로 늦춰진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는요, 차라리 뒤로 늦춰지는 것보다 경제지표가 호전이 돼서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호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뒤로 늦춰지잖아요. 결국 돈 풀어도 돈푼 표시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가 될 수 있느냐,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경제지표 호전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받는다면 이것이 금리 인상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미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유럽인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라든가 프랑스의 까크 지수, 그 다음에 영국의 FTSE 지수가 조금 특히 독일의 닥스 지수가 좀 많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해 놓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증시를 올린 데는 누구의 자금이 주체였느냐면 외국인의 자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럽계 자금으로 보이는 한머니적 성격이 좀 강한 자금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로 오늘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 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은 지금 계속해서 이 양적 완화와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이 페리티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부분은 아니다. 잠깐 한머니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더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 갖고 무엇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외신 중에서요, 제가 오늘 잡아온 걸 빠르게 좀 짚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가상현실 프로젝트는 자, 여기 확대를 좀 해가면서 볼게요. Get Hollywood Treatment.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헐리우드를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헐리우드를 사로잡은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이게 저 대학원 때 저희 그 고려대학교 원우연 교수님께서 이 버추얼 리얼리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VR 세상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진짜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3D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가상현실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가상현실, 즉 버추얼 리얼리티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없으면서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달의 화성에 내가 지금 달이나 화성 쪽에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가상현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가상현실의 이 콘텐츠가 기획이 되면서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감독들이 좀 나와요. 그죠? 그 감독들이 지금 새로운 이제 모임들을 만들어서 이 가상현실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그 모임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여기 기사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또 제품과 연관되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콘텐츠하고 연관되어지고, 일단 제품적으로 보면요, 삼성 기어 VR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헤드셋인데요, 꼭 이래 미래 안경같이 생겼습니다. 이래 여기 앞쪽으로 딱 보면, 그쪽을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굉장히 현실감이 좀 극대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 헤드셋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실생활에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쪽으로는요, 문화 컨텐츠 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레드로바라는 업체에서 이 VR 쪽에 관련돼서 이미 컨텐츠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표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죠. 넛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 기업 VR에 어떤 공급된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드로바에 대해서 여전히 문화 콘텐츠 쪽이니까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아큐픽스입니다. 이게 가상현실 그 헤드셋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기대감은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기대감만 있지 이것이 실적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으로 흐름으로 빨리 치고 올라왔다가 빨리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기업 대출도 허용한다. 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IB 인터넷 뱅크에 대한 얘기 드립니다. 요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은행의 기업 대출도 허용. 자, 정부 최종안 6월 확정한다. 자, 여기에 보면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 한도 30% 상향한다. 요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금산분리법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인터넷 은행 쪽에서는 이 금산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요, 일본처럼요, 세븐일레븐 은행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곳곳에 있기 때문에요. 그 편의점들이 은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븐일레븐 은행, 인터넷 은행이 크게 성공을 했다. 일본 사례예요.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 참여는 인가당에서 결정의 무기를 두겠다. 뭐 이런 부분들 나옵니다. 자본금 500억에서 1000억이니까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 설립 금액하고는 터무니없이 좀 약하게 이제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인터넷 뱅크가 그러면 인터넷 은행이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BGF 리테일이나 그 다음에 GS 리테일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본에서 성공 사례가 뭐예요? 그죠? 세븐일레븐 은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지금 CU나 그러니까 BGF 리테일이죠. 그죠?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 CU나 GS25가 이 인터넷 은행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CU나 GS25가 핀테크 산업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부가 될 수 있다는, 이미 CU와 GS25는요 인프라가 쫙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BGF 리테일이나 그 다음에 GS 리테일 이쪽을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BGF 리테일이나 크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 나오겠죠. 그때를 매수 기회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들고 왔고요. 자, 그 다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유가는 전기차 위기다. 이거 잘못된 상식이었다. 이제 이 얘기 나오죠. 자, 제가 왜 미래차 자꾸 강조드렸냐면요. 자, 저유가가 된다고 해서 미래차 시장은 펼쳐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유가가 분명히 미래차, 즉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저유가가 기조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차의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 즉 전기차의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 작용을 했다는 얘기고,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친환경차의 판매량에 호조를 가져왔다는 얘기 있습니다. 미국 여기 보면요, 미국 가용 차량이나 전기차를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를 의무화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 충전 서비스 업체, 그러니까 차량용 충전 서비스죠. 그 충전 서비스 업체를 공동 출자 기업으로 설립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코디에스라든가 이런 전기차 관련주 좀 유심 보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미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고, 이미 제가 바로 킨텍스에 가서도 확인한 내용이에요.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쪽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담보가 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유가에 빠르게 식어가는 세일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유가를 땅에서 캐는 중동 국가들은요 7불이 들어갑니다. 그죠? 7불이 들어가는데 이 셰일가스는요 거의 40불이 원가가 40불이 약간 넘어요. 원가가 결과적으로는 이 셰일가스를 캐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샌드오일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한때요 유가가 150불 160불이었을 때 샌드오일이라고 해서 모래에 묻은 그 기름들 있잖아요. 그거를 정제하는 이 기술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캐나다에 한때 붐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유가가 다시 급락을 했죠. 얘들은 희한해요.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동 국가들은 샌드오일이나 유가를 막 올려놓고요. 샌드오일이나 셰일유가 나오면 이렇게 어김없이 떨어뜨립니다. 걔들의 기득권이죠. 우리는 어차피 땅에서 채취하는 거고 싼 가격에 채취한다. 그게 너가 자꾸 덤비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제유가가 또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게 생산성 타진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생산성 대비 가격이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빠르게 식어가죠. 그래서 한때 샌드오일 그쪽에서도 전부 파산이 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빠져나오니까 마치 폐허 같은 공장들이 쭉 드러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셰일유 쪽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특이성인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샌드오일이 끝나고 셰일유가 끝나고 났을 때의 샌드오일 쪽을 살펴보면 그때부터 또 국제유가가 조금씩 살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셰일유가 끝나고 나면 또 중동 애들이 감산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아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들이 완전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목을 계속 쪼을 것 같아요. 중동 애들은.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맵 의무화 요 얘기 나옵니다. 자, 이거 뭐 보셔야 되느냐면요. 스마트폰에서 음란물을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플랜티넷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청소년 유해물 차단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랜티넷 오늘 자리에서 충분히 보셔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지속성으로 들어온지 그걸 체크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시고 그게 계속 들어온다면 낙관적 관점 계속 유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코스피 2140, 코스닥 700 시대가 열리려는 시점,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커졌습니다. 뉴욕은 의외로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조정의 빌미가 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은행주는 다시 반등이 나왔고 IT 부품주도 어제 꽤나 매수세가 유입됐어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좀 말씀드릴 때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단기적인 이평선, 계속적으로 3월1선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 과정,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강한 그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우리 지수 3일선을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너무 심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전기전자 업종과 IT 부품주들 그리고 내수주들 어느 정도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의 시장이었는데, 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3천억 이상씩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기관들의 지속적인 어떤 매도 속에서 외국인들의 힘이 상당히 파워 있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3일선에 대한 지지, 어떤 그런 시장의 주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포의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3월1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같이 유럽 증시가 그리스 문제로 급락을 했다가 아랫꼬리를 다는 이런 모습들이 3월1선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3월1선의 이탈 여부만 집중적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은행주가 좀 반등이 좀 나와주었죠. 은행주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좋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 기관들이 이미 매수에 100만 주 가까이 그제 이제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왔다가 하락을 할 때 빠져나가는 흔적들이 사실상 6만 주 정도, 그러니까 그제 6만 주 정도로 크게 나가는 흔적들이 없는, 기관들이 나가는 흔적들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목 트레이딩 그리고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마이너스 2% 정도 우리은행이 하락을 했다가 4%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다른 은행주들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죠. 신한 지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다가 플러스 2%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이 지속적으로 좀 가능했던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통신주들도 조금 올라온 그런 모습이죠. SK텔레콤, LG U+, KT 세 종목 모두 바닥권에 있다가 서서히 이제 고개를 들려는 그런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통신주들 조정시 매수 관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갤럭시 S6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지는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삼성전자 같은 전기전자 완성체 업종에서 IT 부품주로 이어지는, 그리고 통신주들까지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IT 부품주들 유심히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에는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쪽에서는 통신주들,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주들 지속적인 관심권에 두면서 지금 현재보다는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신다면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상승하는 종목들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건설주라든지 증권주, 다른 방송 틀어보면은 대부분 이런 업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항상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 좀 개인들 아니겠습니까? 지수나 어떤 그런 종목들도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지수가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할 때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꺾이게 되면서 아마 그런 상황들이 시장의 펀드 환매로 이어지게 되면서 거의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6조 4천억이 넘는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이미 시장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에서 순환매는 한 번씩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물론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들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들이 조정이 나올 때 전기전자 업종으로 올리고 또 이 섹터들이 조정이 나올 때 자동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대한 분석은 우리 상가 팩토리에서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카카오는 완전히 지금 최바닥권에 있습니다. 18만 원대가 거의 최고가였죠. 18만 원대부터 16만 원대까지 반등을 했다가 현재 11만 원대에 머무는 그런 모습들. 일단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성장성 부재라는 어떤 악재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횡보시킨 그런 지가 거의 넉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셀트리온.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제 이제 5일선을 이탈된 상황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 되겠죠. 어제 이제 음봉캔들로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 5일선이 이탈된 채로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예상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셀트리온이 하락을 했을 때 그리고 코스닥 방어 업종들 현재 이제 낙폭과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 관점 셀트리온 하락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에 대한 매집 과정을 거쳐서 상승하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반도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서울반도체 현재 10월 달부터 거의 이제 한 6개월 이상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갇힌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종목들 성장성 둔화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이뤄진 상황에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떤 변화를 주는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시면서, 자, 오늘 금요일이죠. 유럽 증시나 다우지수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아졌는데, 자,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351선만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오늘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크게 하락했을 때 어떤 종목으로 코스닥이 지수가 지지가 되는지 그 부분도 준비가 필요할 듯한데요. 시장의 순환매는 계속될 거다 하셨습니다.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시황의 대가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까지 이제 역사적 고점까지 9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는데 호실적이 나오면 상한가는 기본이요 추가 상승까지 하는 시장. 음식료에 이어서 어제는 경기 방어주까지 매기가 들어갔더라고요.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점검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한가 내지는 상승 종목 수가 확실히 하락 종목 수가 많아졌다라는 부분. 일단은 매수 대기세도 그만큼 많다 시장 내에 그런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 소외주였던 경기 방어주들의 상승이 어제 하루 매우 최근 들어서 이제 돋보이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해석 내지는 좀 평가를 해본다라면요. 일단은 유동성 수혜주들에 대한 업종 간 순환매가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1단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2단계 상승을 위한 새로운 준비 과정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2단계 과정의 새로운 준비 내지는 새로운 어떤 변화, 모멘텀 부분 아무래도 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시장에서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었죠. 오늘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S6가 중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미리 좀 대비하면서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매우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와 동반하면서 삼성전자 2%가 넘는 급등세 나타났었다라는 점. 오늘 중국 시장 내지는 중국에서의 갤럭시 S6 판매 순간순간적으로 뉴스 계속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서 삼성전자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상이 적중하셨어요. 증권주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거다 하셨는데 정확히 증권주가 쉬기 시작했고요. 화학주도 아마 변동성이 커질 거다 하셨는데 중국 증시가 약간 움찔움찔하는 순간 어제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어떤 쪽으로 저희가 변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보면 좋을지. 그리스 또 디폴트 우려가 나오긴 했는데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일단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네.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도 상당 부분 많아졌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 굳이 꽂아보자면 일단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글로벌 시장 내 미국 시장도 어제 같은 경우 경제 지표의 어떤 그 둔화 부분이 실질적인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이 달러화의 초강세로 인해서 좀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서 혹시나 미국 발표되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 쇼크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크게 이제 그 시장 내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우려감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단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이런 과정 속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 내지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 계속 유지하고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요, 유동성의 순환의 마무리 국면 중에서 일단 그 새로운 모멘텀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니 해도 주가의 급등 부분과 과연 밸류에이션 부분과의 어떤 그 괴리감 아니면 이격감, 혹시는 이것이 맞아 떨어지는 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확인 과정에 진입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최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서부 T&D 종목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제 그 신라 면세점하고요, 현대산업개발과의 새로운 국내 시내 면세점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호텔 신라도 그렇고 상당 부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부지에서 진행한다라는 그런 얘기 들려오면서 서부 T&D 용산 부지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관점. 근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을 굳이 이제 꼽아보자면 서부 T&D의 밸류에이션은 3,100원 넘습니다. PER은요. 그리고 PBR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에 이미 진입했다라는 것. 이런 종목들을 과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물론 이제 그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은 좀 쫓아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이 부분 특별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전 종목으로 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제약업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정유, 여행업종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증권업종도 비슷한 양상에 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1분기 실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1분기 실적과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그 가치가 얼마만큼 지금 평가되는가의 그 괴리감 내지는 아니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분 분명히 마음속에 넣으시고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장기 소외됐던 경기 방어주까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한 바퀴씩 서로 올라가는 순환매가 사이클이 한번 다 끝이 났고 이제 2차 장세가 펼쳐질 건데 주도주를 찾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실적을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PER과 PBR을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이 올라도 이게 좀
싼 종목도 분명 있을 텐데 가치 대비해서 그걸 계산하기 쉽지 않은 우리 투자자분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전략 한 말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금요일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주일 마무리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당 부분 보수적인 그런 관점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주가적인 차원에서 좀 가격적으로 좀 편한 업종 내지는 편한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수월한 그런 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옳은 종목을 쫓아가는 것,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당분간 한동안은 조금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과정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이동안을 쫓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좀 자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면에서 조금은 좀 편안한 그런 종목들, 업종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낫겠다. 오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선업종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선 쪽 보면 어떨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편안한 매매는 아마 건설이나 조선 하셨는데 이번 주에 또 한 번 조선주를 강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치에 이어서 S&P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합니다. 사실 연이어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그 위력은 좀 떨어지죠. 앞서서 피치가 신용등급을 내렸을 때 어머 하면서 파급 효과가 더 컸을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그리스가 또 IMF의 채무 상환을 연기 요청했었다라면서 또 그리스는 아니라고 하고 이런 설왕설래 얘기도 간밤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한 가운데 데드라인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 속에 유럽, 특별히 독일 증시는 크게 밀렸는데요. 그렇지만 뉴욕 증시는 별로 빠지지 않았다는 점 주시하시면서 우리 장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